성생활은 보통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나이에 따라 한계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성생활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은퇴 연령도 없고요. 이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큰데요. 환자분의 건강 상태, 또 어떤 성생활에 대한 욕구, 파트너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80대, 90대인데도 불구하고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40대, 50대만 되어도 왜 섹스리스 부부라고 하는데요. 1년 이상 성생활이 전혀 없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섹스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생활을 하고 성욕에 대한 거는 나이와 함께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겠죠. 발기력도 떨어질 수 있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의지에 따라서 성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그 란셋이라고 하는 저명한 학술지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영국에 거주하는 70대 이상 어떤 고령 인구에서 한 70% 이상이 남자의 경우 연 1회 이상 성생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여성에서는 30%, 40% 정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절대적인 어떤 섹스가 없어진 나이가 있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차이와 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성생활 욕구는 있는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면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법이 있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 관리라고 하면은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거죠. 흔히 얘기하는 뭐 운동을 열심히 하자, 또 식이 조절,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을 틈틈이 병행해 주시는 것이 성기능이나 남성 호르몬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가와 같은 유연성을 증진시키면서도 뭐 호흡법, 자세, 명상, 심리적인 안정까지 도모해 줄 수 있는 운동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이 조절 같은 거는 뭐 특별히 어떤 왕도가 있다기보다는 전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습관이겠죠, 아마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성인병, 왜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만해지지 않고 고지혈증, 혈압, 당뇨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식습관 같은 게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고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류를 많이 섭취하고 과일 충분히 드시는 것들이 좋겠고요. 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도 성생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 면역력 조절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하고 또 한 가지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많은 연구에서는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그룹하고 5시간 이상 주무시는 그룹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라든지 성기능, 아침 발기에 대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연, 담배는 어떤 성기능에 제일 안 좋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술은 아예 금한다기보다는 절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생활 습관을 유지해 주셨을 때 어떤 그 성생활을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해 봤지만 성생활이 여전히 어렵다면 다음 단계로 어떤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치고 생활 습관 교정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 습관도 잘 조절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셨는데 만약에 그래도 원하는 어떤 발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강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가까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간단한 검사를 하고 필요한 약물 처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발기 약제부터 해서 그거로도 도움을 잘 못 받는 경우에는 발기를 위한 주사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먹는 약이나 주사 약에도 불구하고 발기력이 확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발기부전 임플란트 수술,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 방법인데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도가 떨어지고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시기 전에 꼭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수술 후에 예상되는 효과, 부작용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기부전 보형물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발기가 거의 안 되던 사람도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수술은 비교적 만족도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 몸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시술이 될 텐데, 예전부터 시행해왔던 그 굴곡형 보형물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투피스, 두 조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시술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원리는 뭐냐면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심지가 이렇게 볼펜 두 개를 우리 음경 해면체 옆쪽에다가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철사 같은 겁니다. 물론 뾰족한 철사가 아니고 볼펜처럼 끝쪽이 뭉툭하게 되어 있고 안에는 철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사용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어둡니다. 그래서 내 몸에 붙여서 평상시에는 뒀다가 내 발기 또는 삽입을 해야 되는, 성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쭉 펴서 앞쪽으로 이렇게 그 철심을 펴주는 거죠.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성생활이 끝나면은 다시 접어두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됐던 굴곡형 보형물 삽입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적 최근부터 사용된 거는 펌프를 삽입을 해서 팽창형 보형물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실린더가 두 쪽이 있고요. 얘가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이 발기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는 건데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장고가 있어서 거기에는 물이 들어가 있고 그 펌프질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음낭 쪽에다 넣어준 다음에, 음낭이라고 하는 건 이 고환 옆에 있는 주머니잖아요. 거기에다 버튼을 누르면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이 들어가면서 실린더에 물이 들어가면 팽창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발기가 되고 또 관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물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린더가 있겠고 물이 들어있는 저장고, 리저버가 있겠고 그 다음에 펌프, 버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3피스 보형물 삽입술 또는 팽창형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굴곡형, 철심 박는 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팽창형. 그래서 이거는 그 팽창됐을 때 발기가 이루어지고 빼주면은 수그러들고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편해질 수 있고 최대한 자연 발기에 가까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들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나이가 들면서 자연 발기를 잃어버리신 분들에서 충분한 상담 설명을 듣고 나서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이 삽입된 보형물을 빼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발기는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내 원래 자연스러운 발기 상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삽입을 했을 때 상대 이성이 아파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듣고 수술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과 음경 확대 수술은 어떻게 다른가요? 목적이나 수술 방법에도 차이가 있나요? 음경 확대 수술하고 그 발기부전 수술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확대 수술은 말 그대로 크기를, 사이즈를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키운다는 얘기는 남성의 성기가 있으면 일단 음경의 굵기, 몸통을 굵게 할 수도 있겠고 앞쪽에 귀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귀두에 필러 같은 물질을 넣어서 귀두를 키우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좀 짧은 분들은 길이를 연장하는 시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음경 확대술의 범주로 보고요. 이 경우에는 좋거나 정상인 범주에 있는 분들께 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이물질을 주입을 하거나 대체 진피 같은 것을 삽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성생활을 할 때 조금 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경이 존재하는 부위 위쪽에 한 레이어가 더 생기기 때문에 전달되는 게 조금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루 증상이 있거나 예민하신 분들을 조금 둔하게 해드리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경 확대술이라는 거는 그 본디 목적 자체가 사이즈를 키우는 데 있다. 발기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거나 또는 약간 감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기 능력은 정상인 분들한테 권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발기부전 수술 또는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의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음경의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는 발기가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분들이 오로지 발기를 이렇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섹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을 띠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 건강한 성기능을 위해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나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상시에 그 성기능을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팁을 드리자면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운동 꼽겠습니다. 운동에는 러닝, 자전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메인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어떤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을 높여줄 수도 있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연구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운동으로는 보조 역할로서 근력 운동, 특히 큰 근육들, 하체 근육이나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병행해 주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으로는 약간 정적인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가나 아니면 뭐 그 필라테스 같은 걸 통해서 자세 교정, 또 호흡법,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 능력은 물론이고 어떤 심리적인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성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법들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일단 가장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식생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면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성인병, 전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좋다고 여겨지는 어떤 식생활들이 있잖아요. 비만이 오지 않게 비만, 고지혈증, 혈압, 또 당뇨 이런 대사증후군들을 막을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염식이 너무 맵고 짜게 드시지 않고 물은 충분히 섭취하시고 채소나 과일류가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 적당한 육류 섭취는 괜찮지만 너무 과한 육류 섭취보다는 생선류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평상시에 어떤 수면 시간을 충분하게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흡연하고 음주를 최대한 줄이거나 자제하시는 것이 면역 기능 강화나 스트레스 관리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서 성생활을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기력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크죠. 전체 어떤 ED, Erectile Dys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발기력 저하 환자들 중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는 분들이 연구에 따라서 뭐 70%, 60, 70%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의료진들이 체감하는 경우는 90%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질적인 원인하고 심리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질적인 원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원인이 있어야 돼요. 혈압, 당뇨가 조절이 안 되거나 아주 고령이라든지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는 발기력을 주관하는 신경계통의 문제, 뇌질환이 있거나 척추, 뭐 요추 4번, 5번, 요추, 천추 1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서 발기력 저하가 온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혈류량이 유입되고 어떤 정맥이 닫히는 발기 기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는 건강한 20대들, 30대들, 뭐 40대들 근데 대화를 통해서 히스토리 테이킹을 문진을 해보면은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발기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강직도가 안 되거나 긴 유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분들. 특히 이런 경우에 특징적인 그 포인트는 내가 만약에 내 손으로 그 자기 위로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 발기도 때때로 되고 매일 아침에 텐트를 치는 건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 발기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자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꼭 파트너, 대인 플레이를 할 때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특별히 감별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인 플레이를 할 때는 안 되고
내 손으로 할 때, 야동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동영상과 기구를 사용할 땐 잘 된다. 그렇다면은 그 괴리 사이에는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각도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동 열심히 하고 식습관 조절하고, 특히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이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극복하는데 중요하고요. 거기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자위를 자주 하던 분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자위를 어떤 분들은 매일 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루에도 4번 한다는 20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위라는 거는 자주 하다 보면 할수록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어떤 성생활보다는 조금 더 센 자극, 일상생활, 일상 대인 플레이에서 경험하기 힘든 각종 취향들이 생겨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데 너무 심취하고 몰입하다 보면은 막상 언젠가 여자친구가 생기고 교제를 하고 어떤 성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경험했던 어떤 야동을 통해서 접해왔던 내용과는 실제 섹스가 너무 밋밋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발기가 됐다가도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면 확 죽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체질 개선을 위해서 성행위, 이동을 보고 자위를 보는 행위에서 조절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위를 낮추고 강도도 좀 줄이고 횟수도 줄이고, 그러면서 그 파트너분과의 어떤 관계나 어떤 교감 이런 거에 조금 더 몰입해 보도록 노력을 스스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필요하다면은 발기약제 같은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이 뭔가요? 나이 들면 대부분 생기는 건가요? 자,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얘기도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흔히 좀 오해하시는 거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셔서 그냥 소변 문제가 좀 있는데 전립선이 온 것 같아. 전립선이 생겼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50세 이상에서요. 근데 요거는 표현이 조금 다 잘못된 거죠. 전립선 또는 전립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눈, 코, 입 같은 장기의 명칭입니다. 애기들도 다 갖고 있는, 남자라면 갖고 있는 이름이 전립선이고, 여기에 올 수 있는 질병이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60대 이상 남성에서 이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남성에서 가장 흔한 암종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이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 50대 정도부터 보통 생기게 되고 나이와 함께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남성에서 한 50% 정도 유병률, 70대 정도로 되면은 한 7, 80% 정도로 흔해지는 아주 흔한 양성질환입니다. 암은 아닌 양성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환 전립선염. 이거는 젊은 사람들부터 20대, 심지어 10대부터도 올 수 있는 전립선의 어떤 균이 됐건 물리적인 충격이 됐건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염증이 오는 질환, 전립선 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비대증, 염증 3가지 질환이 전립선이라는 장기에 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전립선이라고 하는 장기가 커지는 거예요. 정상 크기를 우리가 한 20cc 초반 정도까지로 봅니다. 남자에 있어서요. 20cc면 요만한 건데 대체로 어느 정도 크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한 밤톨만한 사이즈? 그 정도가 정상인데 나이와 함께 이게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점점 커져서 30cc, 50cc, 어떤 사람들은 100cc 점점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립선이라고 하는 장기는 오줌을 둘 때 밸브 같은 역할을 하고요. 방광 밑에 붙어 있거든요. 오줌포 방광이 있고 그 밑에 전립선이라는 밸브가 있고 그 밑에 음경이 요도가 있고 쭉 오줌이 나가는 건데 방광과 음경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립선이라고 하는 장기 내부로 전립선 요도가 또 오줌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커지게 되면 비대하게 되면은 요도를 압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도가 뻥 뚫려 있어 오줌이 원활하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요도가 터널이 막히게 되면은 오줌이 시원치 않아지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배뇨장애, 여러 가지 배뇨장애가 있는데요. 일단 오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그러면 노화가 생기면 다 나이가 되면 무조건 오는 거냐? 전반적으로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가족력이나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20, 30대부터도 원래 사이즈가 컸던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도 더 커진다는 얘기고, 작았던 사람도 나이와 함께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기는 원인은 불분명하긴 하지만 대개는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이가 듦과 동시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게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늘어나면은 전립선의 세포 증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이지만 그 DHT가 사실은 탈모에도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전립선 약 쓰시면은 뭐 탈모약으로도 겸용으로 쓰시는 분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탈모약이 원래는 전립선 약에서 유래했다. 요 DHT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개 숙인 남성이라는 말, 현실적인 표현 같은데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자주 화장실 가게 되면 어떤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할까요? 이 얘기를 좀 하려면은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이 대개는 배뇨장애라고 얘기했고요. 배뇨장애를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배뇨장애 또는 요즘 말로는 하부요로 증상, 의학 용어로는 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동의어인데요. 이 배뇨의 문제는 대개 두 가지 범주로 나누거든요. 한 가지는 오줌을 자주 보는다, 소변을 잘 못 참는다, 밤에 깬다, 자주 보고 급하고 밤에 깨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어떤 자극 증상 또는 저장 증상 또는 방광에 의한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변이 끊긴다, 줄기가 시원하지 않고 예전만 못하다, 오줌을 쌌는데 다 배출 안 되고 남은 느낌이 있다, 또 뭐 화장실에 가면은 중간에 끊어져서 나온다, 개시가 더디다, 이런 것들은 딱 들어도 좀 뭐가 막혀서 안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폐쇄 증상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보이딩 심톰, 배뇨 증상이라고, 작은 범주의 배뇨 증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는 혀부의 증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7가지 항목으로 범주화해서 보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IPSS, 전립선 국제 증상 점수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7가지 문항이 0에서부터 5점까지 범주가 돼 있고, 이것들을 심한 사람들은 5점, 없는 사람들은 0점, 이렇게 해서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 증상이 경미하다, 어떤 중간 정도다, 심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병원에 오시면은 매우 중요하게 보는 어떤 전립선 증상의 척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IPSS 설문지를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전립선 비대증, 뭐 초기 증상, 뭐 중기 증상, 나 말기 비대증이야,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보통 이거는 사실 딱 구분된 증상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심각하지가 않겠죠. 그럼 나이가 들고 전립선이 커지니까 조금 오줌 줄기가 약하고 예전만 못해, 시원치 않아,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초기 정도고요. 대신에 이때는 오줌 그 출구가 조금 막힌다 하더라도 방광이 펌프질을 잘 해주면, 조금 더 세게 밀어주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대한 문제까지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간 진행이 되면,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은 그 방광이 좀 변성을 하게 됩니다. 방광이 계속 힘을 막 과하게 줘야 되고 이런 그 작용을 하다 보니까 방광이 좀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예민해지는 거죠. 과민성 방광이라고도 하는데, 이럴 때는 습관적으로 점점 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잘 못 참고 밤에 깨는 증상들이 중간 정도 단계에서 보통 나타나는 분들이 많고요. 말기라고 표현하면 뭐 하지만 비대증이 심한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주된 증상, 요폐, 응급 상황이죠. 오줌이 꽉 찼는데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겠죠. 특히 한겨울에 술을 좀 드셨다, 근데 방광은 꽉 차서 배는 볼록하게 나오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소변 보려고 준비를 하면은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낑낑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일단은 응급실이나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가서 도뇨를 해서 오줌을 빼드려야 돼요. 그때는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분들은 빨리 약을 써야 되고, 약으로 해결이 안 되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기 전에 전립선 관리를 잘 하시다 보면은
어떤 심한 상태까지 치닫지 않게 되고 어떤 전신 건강, 신장 기능이라든지 그런 데 무리가 안 오겠지만 그리고 방광 기능은 한번 망가져 버리면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악화 일로로 가기 때문에 방광벽이 비후해졌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분들에서도 그럴 수 있고 당뇨가 심한 분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방광은 변성이 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약으로 해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방광을 아예 뭐 수술로 드러내고 인조방광으로 치환하지 않는 한은 이게 비가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어떤 증상을 잘 알아보고 미리미리 가까운 비뇨의학과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증상은 어떤 것이 있고 전립선 비대증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가장 흔하게 초기에 접할 수 있는 증상은 오줌이 시원치 않고 오줌을 쌌는데 개운하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꼭 비뇨의학과에 내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전립선 문제 때문에 오는 증상일 수도 있죠. 만약에 젊은 사람이라고 치면은 전립선 비대증일 수도 있지만 전립선 염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요도염, 성병 같은 걸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최근에 뭐 커피나 술을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과민성 방광, 그 overactive bladder라고 하는 진단명이에요. 뭐 예민하다 이런 게 아니라 방광이 과민해진 진단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도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꼭 방문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그런 배뇨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 줄기가 약해졌다, 자주 마렵다, 뭐 급하다, 잔뇨감이 있다 이런 증상이 오면은 일단 비뇨의학과에 와서 감별하는 검사를 해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검사는 만약에 젊은 사람이다. 젊다는 거는 뭐 제 편의상 제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40세 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소변 검사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소변 검사하고 병원에 오실 때 소변을 좀 참고 오셔서 평소에 내가 소변 본 느낌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 갖고 오신 다음에 오줌 줄기를 확인해 봅니다. 기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오줌을 다 놓고 나서 잔뇨량을 체크해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변과 관련된 검사 정도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1순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그 증상에서 설명드렸던 IPSS, 전립선 증상 점수 설문지 이거를 기입을 해보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경험 많은 의사를 만나신다면은 많은 부분이 감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립선 문제일까? 또 성병일까? 요로 감염일까? 과민성 방광일까? 또는 요로 결석일까? 또는 뭐 신경인성 방광일까? 이거는 문진, 환자분과 대화를 해보고 뭐 그 소변 검사 정도를 해보면은 얼추 나옵니다. 만약에 40대 이상이라고 치면은 요 소변 관련된 검사, 설문지, 의사의 문진에다가 추가적으로 피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PSA라고 하는 전립선 어떤 증상 척도를 보고 전립선 암을 감별하기 위한 PSA 수치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문으로 초음파를 볼 수 있습니다. 항문으로 초음파를 보면 전립선의 크기, 비대증 여부, 염증 여부, 또 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함께 이렇게 항문을 쭉 찔러서 그 직장을 통해서 직장 수지 검사를 하게 되면은 말랑말랑한지 단단한지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해 보는 검사를 같이 시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40대부터는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30대 때 이걸 해도 뭐 과잉 검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항문을 통해서 검사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비용도 더 들 것이고요. 그래서 40대부터는 감별을 좀 해야 될 진단명들이 늘어나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은 조금 더 나이가 든 노화와 함께 진행되니까 그래도 20, 30대보다는 40대 이후에 검사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거는 40대 중후반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에 그것까지 감별하는 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검사가 아닐까. 그래서 필요한 검사는 그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약만 먹으면 나아지나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만약에 40대인데 그냥 궁금해서 검진 차원에서 오셨다. 근데 전립선이 좀 비대증이 있다라고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비대증이 좀 있다 하더라도 약을 쓰지 않는 게 어떨지 약을 그렇게 권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생활 습관을 좀 건강하게 가져감으로써 증상 완화를 도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즉, 젊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생활 습관 교정, 예를 들어서 운동을 충분히 하고 이러면서 비만도 유지를 관리를 잘 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수분 섭취는 충분히 술, 커피는 줄이고 그리고 소변은 조금 모았다 보는 표준에 맞는 배뇨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전립선 증상 완화에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굳이 약을 쓰지 않고도 증상 개선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약을 제 스스로도 약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떻게 하면 좀 장복하는 약은 줄여보고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환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것도 결정하지만 심하지 않은 분들은 굳이 쓰실 필요는 없다. 전립선이 약간 크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증상이 좀 있는 분들은 약을 쓰시는 거거든요. 대개는 약물 치료가 1차 치료고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대개는 한번 시작하면은 거의 평생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왜냐하면은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질환은 나이와 함께 무럭무럭 전립선은 다소간 조금씩 자라나거든요. 약을 써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악화를 막을 수 있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약을 끊으면 다시 커지게 돼 있습니다. 증상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약을 쓰는 게 1차 치료가 될 거고 약은 종류에 따라서 요도를 좀 확장시켜서 배뇨를 시원하게 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소위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약의 계열이 1차 약제고 두 번째는 전립선이 매우 크거나 그 요패 같은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정도로 크시거나 할 때는 그 5-ARI라고 하는 아까 그 DHT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전립선이 비대해진다고 했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약이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 감소를 도모할 수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탈모에도 효과가 있고요. 이런 약제들을 병행을 합니다. 이런 약제들은 6개월 이상 꾸준히 약을 썼을 때 효과를 좀 보게 되고 좀 천천히 액팅을 하는 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소변을 좀 자주 본다, 급하다, 밤에 깬다 이런 증상들이 메인인 분들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약제로 분류되는 약을 추가해서 씁니다. 항콜린제라고 보기도 하고 베타3 항진제 이런 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립선 비대증과 곁들여서 증상에 따라서 그래서 약이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저는 3개까지 드리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쓰기도 합니다. 야간뇨가 심한 사람들은 더 약을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증상에 따라서 약을 조합해서 쓰는 게 약물 치료의 원칙이 되겠고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은 수술에 대한 문의도 많고 수술적 치료 광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냐?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치료가 그러하듯이 몸에 칼부터 대기 전에 약을 먼저 써보고 약물 치료는 뭔가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2단계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수술적 치료는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치료는 언제 권한다? 약물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이 안 된다. 약발이 잘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때에 따라서는 성욕, 성기능이 감퇴된다. 정액이 나오질 않는다. 또는 변비나 입마름증이 있다. 이런 배뇨에 관련된 그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싫은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약 먹는 게 너무 싫어. 효과도 좀 있고 부작용도 없지만 매일 한 알, 두 알, 평생 약을 써야 돼? 생각만 해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수술을 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그런 경우에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심한 합병증, 예를 들어서 요패, 심한 비대증의 증상인 오줌이 셧다운되는 증상이 빈번하게 있다든지 요로 감염이 재발한다든지 오줌이 배출이 안 되면 방광에 결석이 생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신장 기능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사람들도 밑에 출구를 뻥 뚫어드리는 수술적 치료를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에는 보통
두 가지 범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골드 스탠다드, 전립선 비대증의 1번 치료라고 생각했던 거는 TURP라고 하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게 수십 년 전부터 80년대부터 있었던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온 또 골드 스탠다드에는 홀랩이라고 하는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치료들은 최소 침습 수술, 시술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최대한 데미지를 덜 주고 합병증 부작용을 줄인 비교적 간단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결찰술이라고 불리는 유로리프트 시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한 1, 2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는 리줌이라고 하는 기화술이라는 게 있고요. 수증기를 쏴줘서 전립선을 퇴축시키는 수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대두되는 아이틴드라고 하는 어떤 소변줄에다가 끝에 뭘 묻혀가지고 역시나 폴리 카테터 같은 거를 요도에 줄을 넣어뒀다가 빼면은 전립선이 이제 퇴축된다는 원리로 시행하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적으로 1번 수술로 인정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처럼 많이 하고 있는 최소 침습 시술들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조건 최근에 나오고 결찰술, 리줌, 아이틴드 같은 게 무조건 좋다는 게 팬시한 게 아니고 고전 수술이 효과는 무조건 더 좋습니다. 옛날 시술 방법이 효과는 좋아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도 적어요.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우리가 보험 인정을 해주거든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그래서 비용이 덜 든다고 안 좋은 수술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에 부작용과 합병증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최소 침습 시술은 몸에 주는 데미지는 적은데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작용할 수 있는 적당한 후보군에서만 작용을 잘합니다. 전립선이 너무 큰 사람들은 유로리프트에도 효과 없고요. 리줌도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각자 맞는 전립선 크기, 사이즈나 또는 중간엽이라고 하는 전립선의 내부 해부학적 구조 여부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침습 시술의 장점으로는 사정 기능 같은 게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죠. 효과는 저쪽이 좋고 부작용은 이쪽이 적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함에 있어서는 비뇨기학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꼭 상담을 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택했을 때는 홀랩 같은 효과 좋은 방법을 쓸 것이냐, 또는 부작용이 적은 이쪽 계통의 최소 침습 시술을 할 것인지를 잘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느낌을 받는 남성분들이 많은데 전립선도 계절의 영향을 받나요? 날씨하고 영향이 꽤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잘 생기는 배뇨장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요로결석 같은 게 잘 생김으로 인해서 땀을 많이 발산하니까 오줌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돌이 잘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농축이 되다 보면 요로 감염도 늘어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질환들은 여름철에 잘 생기는데 기존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던 분들은 대개는 겨울철에 악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추우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적으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방광은 좀 예민해질 수 있고요. 골반 적은 쪽은 수축이 되면서 배뇨와 관련된 근육들이 수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뇨를 더 자주 느끼게 될 수 있고, 빈뇨, 또 절박뇨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겨울철에는 땀 발산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려 소변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소변량이 늘어나면은 그 늘어난 소변량 때문에라도 화장실을 더 자주 갈 수 있고 밤에도 더 깰 수 있고 이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온 대규모 연구에서는 겨울철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증상 악화도 일어나고 배뇨 관련된 환자분들의 내원 빈도가 약 30% 정도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나 수분 관리에 대한 습관, 하체를 좀 따뜻하게 하는 것, 또 적당한 활동량을 유지하시는 것 이런 등등의 어떤 배뇨 장애를 막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고 반대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라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있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전립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좋은 습관이 어떤 것이 있을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립선에 도움되는 건강한 습관은 우리가 전신적인 어떤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습관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신적인 질환이라는 거는 대개 뭐 대사증후군, 성인병이죠. 살이 찌고 고지혈증과 혈압과 당뇨,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일정의 그 트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이 중요하고 운동 습관이 중요합니다. 운동으로는 유산소 운동 충분히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그 전립선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립선의 비대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으로는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골반 저근 강화 운동입니다. 이게 여자분들에서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에서도 어떤 밸브, 전립선이 밸브 역할도 한다고 했었는데 이쪽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겔 운동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유산소 운동이 알겠는데 케겔 운동은 우리가 그 소변 볼 때 또는 대변 볼 때 괄약근이라고 하잖아요. 골반 저근을 통칭해서 그냥 괄약근 쪽이라고 보면은 얘를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는 거를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항문 쪽 근육만 오므리고 뭐 음경 쪽 그 괄약근은 뭐 이완시키고 이게 조절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아래쪽 힘을 줬다가 뺐다, 줬다, 뺐다를 반복을 해보세요. 수축 한 2, 3초, 이완 한 2, 3초. 이거를 한 10번 정도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략 한 1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수시로 하자고 하면은 이게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따로 운동을 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체조를 한다. 유산소 운동하기 전에 무슨 그 운동할 때 특정한 세션이 있으면은 그때 그냥 한 몇 분 정도 할애를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지 그냥 뭐 앉아있다 하세요. 뭐 그 화장실 가서 하세요. 뭐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다 하세요.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은 저는 맨날 까먹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칙을 룰을 하나 만들어서 운동 전에 한다든지 저는 그리고 뭐 요가 할 때 요가 레슨 받거나 할 때 요거 할 때 괄약근 조이고 하면은 이게 도움되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한 2번 정도만 1, 2분씩 할애를 한다 하더라도 골반 저근 강화 운동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립선 건강에 도움되는 습관들은 좀 스트레스 요소를 줄이고 뭐 면역력을 증진시키자라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운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수면 시간은 충분히 최소한 5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가져가는 게 좋고요. 술, 담배는 뭐 당연히 안 좋은 거는 뭐 여러 뭐 꼭 전립선뿐만 아니어도 그렇지만 술, 흡연 안 좋고 커피도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 커피는 줄이시고 수분량은 충분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는 전제 하에 50kg 여성분들은 한 1.5리터 정도는 최소한 드셔주는 걸 추천드리고 남자는 한 60, 70kg 정도 남성분들이라면은 최소한 2리터 정도 하루에 물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습관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겁니다. 소변은 너무 오래 참아도 물론 안 좋지만 너무 자주 봐도 안 좋은 겁니다. 건강한 배뇨 습관,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하고 함께 적절한 조절해서 보는 규칙적인 배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강한 남성이 2리터를 드셨어요. 소변은 그러면 얼마마다 가냐? 대략 3시간 텀입니다. 3시간 텀이면 대략 5번에서 7번 정도를 봅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한 아침에 6, 7시에 기상을 했다. 그럼 누구나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은 출근해서 한 9시, 10시, 점심 먹을 때 한 12시, 1시, 오후 뭐 서너 시, 저녁 먹을 때 6시, 7시, 근데 뭐 집에 오시면 9시, 10시, 여기까지 한 6번이고 자기 전에 한번 보실 거면은 7번. 그래서 대략 우리가
들어간 만큼 소변은 비례해서 나올 거예요. 마신 수분 섭취량, 뭐 국물도 있겠고 다른 음료도 있겠지만 물을 한 2리터 정도 섭취했다고 했을 때 한 6, 7회로 나눠서 소분해서 보면은 대략 회당 소변량은 300cc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종속 변수 300cc를 한 번에 본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뭐 버티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돼요. 수분 섭취는 적당히, 소변 배뇨 간격은 조금 모았다가 너무 자주 보게 되면은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병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소변이 조금만 있어도 마려운 1시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배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은 밤에 야간요 증상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방광 용적도 줄어들게 되고요. 반면에 너무 오래 참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도 충분히 마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3시간마다 저는 소변을 보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막혀서 낑낑대면서 한 6시간을 참았어요. 그러면 염증이 오는 거예요. 요로 감염, 여성분들 방광염, 남자분들 뭐 전립선염까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것, 타임드 보이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룰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습관, 뭐 운동 습관, 생활 습관에 더불어서 뭐 먹는 거 좋은 거 없냐, 뭐 안 먹어야 되는 거 없냐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토마토라고 하는 게 뭐 라이코페니아미드도 좋고, 뭐 녹차에 뭐 카테킨 같은 성분이 있어서 좋고, 뭐 채소류, 생선 이런 게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류, 아몬드, 호두에는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 대개는 항염 작용 또는 항산화 작용 이런 것들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른 장기에는 물론 도움되는 것들이 많고요.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뭐 안 좋은 것들은 뭐 그 술, 커피는 전립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고 배뇨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요. 방광에도 안 좋을 수가 있겠고요. 흡연 안 좋을 수 있고 음식 중에서는 너무 그 어떤 육류 섭취를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 최근에 더 안 좋아지게 된 게 서구화된 식습관에도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면서 그 말씀드린 도움되는 과일, 채소류들을 조금 더 늘려가시면은 최소한 뭐 토마토와 채소,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것들은 좀 가까이 놓고서 두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배뇨할 때 있어서 소변은 앉아서 쏘는 게 앉아 쏴, 서서 쏴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앉아서 보는 게 좋으냐, 뭐 서서 보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거는 그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되게 묻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남자들은 서서 쏘는 게 좋다. 이런 약간 어투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편집을 이제 좀 그 딱 서서 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편집이 돼서 되게 욕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고요. 그 개인적인 견해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보통 이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서 보는 거를 일반적으로 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필연적으로 배뇨 장애가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앉아서 보면은 더 편해진다. 요도 쪽이 더 확장되고 이완되기 때문에 앉아서 있는 자세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요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규모 연구는 아니었는데 인도 사람들은 앉아서 보는 경우가 많대요.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서서 싸게 될 이벤트가 있었을 때 또는 고령화 됐을 때 잘 못 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서서 보는 습관을 갖고 계신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슈는 청결의 문제에서 있으면은 앉아서 보는 게 더 좋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집에서 앉아서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결혼 초였는데 옛날에 그 유튜브 방송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갔던 거고 요즘은 앉아서 보는 거는 지저분해지니까요. 또 집에 또 딸도 있고 와이프도 있기 때문에 밑에 흘리게 될 수 있거든요. 남자들 소변보다 뚝뚝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청결 때문에 앉아서 보는 거를 저는 요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서서 보는 게 좋다. 그럼 서서 본 다음에 나중에 아래쪽을 뭐 웨티슈 같은 걸로 좀 닦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제 경험상으로 고추가 음경이 좀 긴 사람들은요 앉아서 쌌을 때 문제점이 또 있긴 해요. 앉아서 보면은
고추가 변기 앞에 닿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대변 볼 때 우리가 대변 항문으로 이제 닦다 보면은 앞쪽으로 조금 쏠리면서 고추 닿을 때 있듯이 앉아서 쏠 때 조금 수그리고 있다가 발기가 되거나 이러면은 앞에 그냥 닿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위생상으로는 내 위생상에 요로 감염이 올 수 있는 소지는 나빠질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겠고, 이것도 그냥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무슨 공연장 같은 데 가면요, 여자 화장실 인터미션 같을 때 여자 화장실에는 줄이 쫙 밀리잖아요. 남자 화장실은 비교적 소통이 빠르죠. 또는 뭐 마라톤 대회 같은 거 뛰기 전에 화장실 줄 앞에 라인 되게 많거든요.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남자들은 평상시에는 서서 보는 거에 특화된 해부학적인 구조를 원래 갖고 있고 그거에 자연스럽게 배nyu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 가서 앉아서 본다면은 또 어떤 그 불편함을 또 우리가 어떻게 감수를 해야 되며, 그래서 일장일단과 찬반 여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에서는 그 앉아서 보지만 밖에서는 당연히 서서 봅니다. 밖에서는 앉아서 볼 일 절대로 없어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오히려 서서 보고 털고 빨리 나가야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양면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의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별로 없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여지를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성 기능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다른 질환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뭐 꼭 섹스, 성기능, 남성 갱년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고 전립선 암과 같은 여러 종양들,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암 질환도 보고 또 성병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남자, 어른뿐만 아니고 여성분들, 어린이들도 오는 배뇨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보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 어떤 배뇨 관련된 이슈가 있거나 남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꼭 찾아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실 서울 비뇨의학과에서 계속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는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내방을 해서 말씀 나누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또 그 외의 비뇨의학 질환에 대한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 닥터곰의 비뇨의학에도 그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꽤 많은 영상들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한번 들러주셔서 참고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생활 습관들 꼭 유지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뇨의학과를 편하게 들러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